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목이 좀 얇아 보이지 않아요? 네. 목 디스크인가 봐. 예. 제가 원래 이제 허리에는 디스크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3번을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골반이랑 뒤틀려가지고 그게 한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한 15년 됐어. 예, 그렇게 교통사고 연속으로 당한 게 2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렇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걸 알긴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오래되니까 목으로 올라왔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를 오토바이에 치였거든요. 그게 첫 번째 사고였는데 그러면은 벌써 진짜 한 25년 넘었지. 그지? 한 25년 됐다. 25년. 예. 한 25년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목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 노래 365 나오게 해주세요. 365가 뭐지?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365일 나오게 해달라고요? 이 음악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뭐라 그랬어? 식힘질은 블랙이라 그랬지. 사소한 식힘질도 안 돼. 내가 틀고 싶은 노래 틀을 거야. 괴롭지? 성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속으로 막 저 성질 저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지?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운동 부족이에요. 근력이 안 만들어져서 풀림 현상. 그런가요? 근데 내일 비 올 것 같지 않아요? 내일이나 모레? 허리가 너무 갑자기 아픈데?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건 비가 온다는 거야. 근데 저기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는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비 온다는 얘기 있습니까? 일요일에? 일요일이면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올 것처럼? 예. 자, 일단 로그인을 해놨고. 이거 비가 기압이 내려가고 있나? 밖에 날씨도 맑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놈의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영혼의 자유를 얻고 헐헐 날아가고 싶은 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내가 이제 자세 문제인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등을 좀 필려고 내가 원래 거북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자세를 필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좀 펴진 것 같지 않아요? 옆모습이 조금 펴진 것 같지 않아? 그래갖고 이 뭐라 그러나 이 거북목을 좀 이렇게 펴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그랬더니만 그게 왜 원래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이걸 피니까 더 목에 이상이 오나 봐.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펴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등을 좀 필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에 부담이 간 건지 목이 너무 아파.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쪽 경추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목뼈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가령 이렇게 서 있는 차에 뒤에서 뭐라 그러나 트럭이 들이받거나 이러면 서 있는 차를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거나 이러면
그 목뼈가 목뼈로 통하고 있는 신경이 나가면서 요 목 아래가 마비가 돼요. 그렇게 사고 난 사람도 봤어. 목뼈가 되게 중요해. 온찜질과 마사지가 필요하다. 아, 근데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목 운동을 해? 목을 돌려? 아파. 목 돌리면. 이렇게 찔러보면 바로 이렇게 목 밑에 이게 양쪽에서 아픈 걸로 봐서 내 오른쪽이 더 아파. 여기 목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에이씨, 안 된다니까. 건너뛰기. 자,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지? 근데 내가 이게 물리치료 받아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물리치료를 받아보니까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마사지를 받아봤어, 한번. 그 소용이 없더라고. 이건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세를 교정하겠답시고 지금 노력을 했더니, 어이씨, 또 부작용이. 조금 아까 내가 이제, 우리 현인 선생님의 꿈속의 사랑을 틀어드렸잖아요? 예. 이 노래에 사실은 사연이 있어. 가만있어 보자. 신라의 달밤을 부르신, 현인 선생님께서 부르신 꿈속의 사랑이란 노래를 틀어드린 이유가 뭐냐. 나의 차가 이제 10년이 넘은 경유차잖아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제 조기 폐차 신청 대상이야. 오래된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 폐차 신청 대상인 거야. 그게 이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투싼을, 그러니까 조기 폐차 제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경유차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폐차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레이는 이제 시내용이고, 지방 갈 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지방을 가기로 했잖아.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 날짜가요, 15, 16.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호남을 갑니다. 왜들 이렇게 헷갈려 하시지? 아무 때나 오라고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6, 17, 1박 2일로 호남을 가고, 그 다음에 18일 날은, 아프리카 TV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이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이 김해봉화. 19일 날이 김해봉화를 가는 날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일정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16일 날이 5월 16일이라, 우리가 16일 날마다 세월호를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5월 16일에 팽목항 들렀다가, 5월 17일에는 광주에서 아무래도 민주화 행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주의 금남로 일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자,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우리 동생을 또 꼬셔가지고, 지금 내 동생이 말이 안 들어. 지난번에 팽목항 갈 때, 야, 진도에 맛집이 그렇게 많단다. 그러면서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갔다 1박 2일 동안 고추튀김 하나 사줬잖아. 안 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살살 꼬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을 꼬셔가지고 이제 내 진도에 진짜 맛있는 집 알아놨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에는 맛집에 들러서 맛있는 걸 먹여놓고, 그리고 이제 팽목항을 가야 될 것 같아. 팽목항에 들렀다가, 그리고 이제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이제 1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17일 날 낮까지 이렇게 한 2시 정도까지 돌아본 다음에 한 2시쯤에 서울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18일 날 광주에 있으면 좋겠는데, 18일 날은 제가 강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남 내가 자주 갈 거야 앞으로. 지금 이제 장터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이제 며칠 어느 장터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런 정보들이 좀 있죠. 그런 거 우리 게시판에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예, 문자를 보내주세요. 010-2294-2016 전화하시면 저기 차단합니다. 예, 문자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다. 민심 파악이 좀 쉽다 이런 그 전라도에 예, 호남에 그 장터 같은데 아니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저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 호남을 자주 가려고요. 예, 호남에 좀 자주 내려가서 구석구석을 좀 뒤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레이를 타고 가보니까 이게 레이가 도시에서 탈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기가 좀 힘들더라고.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고요. 예. 그 흔들리는 건 없는데 속도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안 나고 120을 밟았다 이러면 힘이 들어. 계속 엑셀을 밟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투싼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드디어 내가 그 60개월 할부로 새로운 차를 계약을 했어. 60개월 할부로 일단 이제 새 차를 계약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절대 김용석 씨는 그 저기 투싼을 안 내놓을 기세기 때문에 이 그 저기 뭐라 그러나 투싼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60개월 할부로 그 이제 소렌토를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날 밤 내가 소렌토를 계약을 했다. 통보를 했지. 계약이야 아직. 그랬더니 그날 밤 목욕탕에서 사랑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네 이 가슴은 오늘도 울어야 하나. 우리 딸이 막 우는 거야. 이제 내가 일단 딸을 설득을 했지. 이게 차가 지금 폐차를 해야 된다. 이게 10년 된 경유차라서 폐차 대상이다. 그래서 엄마가 차를 계약을 했는데 아빠가 협조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딸은 아빠 편이야. 그래도 이제 막 설득을 해놓고서 이제 신랑한테 딱 멋있게 통보를 했는데 신랑이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갖고 발 씻으면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이러면서 목욕탕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찌나 웃기는지. 예. 그래요. 아니 어떡할 거야. 그 차가 폐차 대상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노래를 오늘 이제 틀어드린 거예요. 네, 이제 60개월 할부로 열심히 돈을 절약을 해서 예, 제가 이제 그 할부금을 내면서 제가 지방을 많이 가고 싶다라는 희망인 거죠. 예. 그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계약은 했는데 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해지하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년이 넘으니까 11년이 되니까 경유차에 그게 있더만 기준. 예. 지금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예.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유차들 오래된 경유차들을 폐차시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 그래 외제차는 외국차는 좀 요즘에 외제차가 싸다고 나오는 거 그거 다 중국산이잖아. 중국산 아우디, 중국산 벤츠 달리다가 불타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좀 뭐 가격대가 한국 그 차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은 옵션이 별로 없대. 예. 그래가지고 괜히 겉모습 때문에 타는 거 아니에요? 괜히 겉모습 때문에 정말로 안전하다면 외제차가 뭐 안전하다면 타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 뭐 달리다가 불나는 차가 뭐 안전하겠어. 그리고 내가 그 중고차는 잘 안 사는 게 사실은 이제 옛날에 우리 칼빵 오빠가 말하기를 자기 동생들이 그게 이제 그 오빠가 조직이잖아. 그 동생들이 중고차 하는데 다 사기꾼이라고. 절대 중고차 사지 말라고. 굉장히 인생에 팁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절대 중고차 사지 마라. 내 동생들이 차 파는데 다 사기꾼이다. 중고차는 안 사요.
예.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지금 타는 투싼이 어 우리가 볼 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아직은 잘 가는데 가끔 엔진이 꺼지긴 하는데 아직은 잘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그 폐차를 시켜야 된다니까 가슴이 좀 아파갖고 그 좀 상처는 좀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중고차들 뭐 여러 사이트들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중고차보다는 한 차를 사가지고 10년 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저기 뭐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고차들을 뭐 자주 바꾸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고차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터기를 다들 손을 보고 불법인데 미터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침수 사고가 났던 차들을 그 제대로 이력을 말하지 않고 파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고차 업계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큰 사고가 났거나 누가 그러더라고 엔진을 바꾸는 큰 사고가 난 거는 차라리 엔진을 바꾼 게 낫대.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차가 저기 뭐니 침수된 차들이래요. 예, 침수된 차들이 더 나쁜 차인 거야. 전부 다 내부 부속이 녹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더라고. 중고차는 누가 타는 거냐면 왜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 있지. 자동차 정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중고차를 딱 보면 이게 어디가 고장이 났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비 부품이나 이런 걸 구하기가 쉬우니까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은 중고차를 타는 게 좋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자동차 구조나 이런 부품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중고차 사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옛날에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공업을 안 배웠어. 공업 기술을 안 배우고 남자들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공업 기술 전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남자들은 중고차를 사도 되는데 문과 나온 애들은 사지 마. 그 이과 나온 애들은 이공대 나온 애들은 그래도 뭔가 좀 알더라고. 근데 문과 나온 애들은 저기 중고차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한 대를 사서 작은 차를 한 대 사서 오래 타고 그 다음에 돈 모아갖고 다음 차를 타는 게 좋지. 내 옛날에 누구랑 같이 이제 가다가 차가 섰어. 근데 얘가 딱 트렁크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본네트를 여는 거야. 그리고 들여다보길래 기다렸지. 뭔가 얘가 고치려나 보다.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갔더니 들여다보고 있는 거서 뭐 하냐 열 시키고 있게. 왜 열었냐 했더니 다들 열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차가 멈추면 전부 다 이거 열길래 그냥 열었다는 거야. 걔도 문과 나온 애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여는 사람들이 꽤 있어. 예. 이제 나도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문과에서는 그런 자동차의 구조 이런 거를 볼 기회가 없잖아. 기계나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중고차 안 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렴한 한국차를 타는 게 낫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고차 업계가 왜 떴냐 하면 외제차는 중고차가 싸. 그거 알죠? 외제차가 중고차가 싸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외제차를 파는 게 한 1, 2년 타다가 감당을 못 하니까 파는 거거든. 그래서 손해를 되게 많이 보고 차요. 예, 팔아요. 그래서 외제차가 1년 만에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이 외제차가 엄청 돌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차 시장이 확대된 건데 파는 외제차는 그냥 이제 그 외제차가 사실 신뢰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이 외제차는 수리가 오래 걸려요. 수리가 되게 오래 걸리고 서비스가 안 좋아. 뭐 가령 벤츠 고급차 뭐 이런 거면 뭐 강남에 무슨 특별 대리점 이런 데로 가면 VIP 대우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슨 고객 서비스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야, 우리하고 많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웃긴 얘기. 왜 이렇게 저기 뭐야, 뚜껑 전체가 그걸 뭐라 그래요? 뭐지? 파노라마, 그거 있잖아.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 거. 뚜껑 열리는 건데,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왜 나온지 알아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나온 이유가, 유럽 사람들은 햇볕을 볼 기회가 없잖아. 운전하면서 햇볕 쐬려고 만든 거래. 파노라마 선루프가 유럽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선루프야. 근데 문제는 그놈의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옛날에는 왜 조그만 선루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람도 빼고 바람을 뺄 수 있는 조그만 선루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조그만 선루프가 쉐보레에서 나오는 캡티바 정도만 있고 나머지 우리나라 지금 SUV에는 그 선루프가 사라졌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유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산업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하잖아. 근데 작은 이제 트럭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다니는 트럭에서 작은 돌덩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게 달리는 과정에서 딱 바닥을 튕길 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게 흉기가 되는 거야. 그런 흉기가 차 앞유리 같은데 딱 한번 부딪히면요, 그게 얼마 안 돼갖고 차가 금이 가는 거야. 앞유리가 깨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파노라마 선루프에 타격이 돼가지고 어느 날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게 우리 한국 실정에 안 맞는 거래요. 예. 예.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게 유럽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굉장히 어둡다며, 위도가 높기 때문에, 햇볕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닷가, 서한해양성 기후 때문에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런다는 거야. 지중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이렇게 그런 걸 선호하는 모양이더라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맞다고. 네. 앞유리가 엄청 비싸다며. 진짜 새 차에 특히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새 차를 안 산 이유가 그렇게 이제 차에 흠집 날까봐. 차에 흠집 날까봐 그냥 혼차를 탔는데, 이게 오래된 경유차라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니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지. 그 때문에 이제 이제 우리 신랑도 지도 이제 오래된 경유차라서 현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팔아야 된다. 그랬더니만 이제 반박은 못하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되나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딸이랑 얼마나 막 낄낄거리면서 웃었는지. 예, 그래서 조기 폐차를 하기로 했어요. 세차에 사과를 잘라서 넣어놓으면 냄새가 빠진다. 세차에서 냄새가 나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 나 레이 재작년에 샀을 때, 그때가 생각나네. 레이를 사놓고 내가 신랑한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신랑이, 조금 있다가, 왜 그러는데? 그때 되게 놀래갖고 뭐라 그랬더라? 이번엔 무슨 일이야? 뭐 이래가지고, 레이를 샀어. 그랬던 기억이 문득,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제 딱 조기 폐차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쫙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지방 순시를 많이 다닐 거다. 내가 이제 뭐라 그러나, 민심 탐방을 하러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차를 사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신랑이 거부는 못하고 목욕탕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 현인 선생님의 꿈속의 사랑, 그래서 틀어드렸습니다. 예. 나는 뭐 절대 무슨 명품 가방이니 뭐 보석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절대 안 사요. 예, 그리고 비싼 옷 이런 거 절대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해요. 차를 사지.
어. 나는 뭐 이렇게 그 무슨 비싼 옷이니 뭐 무슨 가방이니 뭐 보석이니 이런 거 안 사. 주로 차를 사지. 어. 내가 이제 차를 그 옛날에도 산타페를 2대를 팔아먹고 투싼을 샀거든. 어. 그렇지. 그때 냉장고 샀을 때도 우리 신랑 가출할 뻔했잖아. 예. 나는 근데 그 냉장고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당한 거야. 어.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냉장고 안에서 냉장고가 한 10년 정도 되면요. 그 뭐라 그러나 음식물 냄새가 심해져요. 아무리 무슨 커피가루를 넣어놓고 이래도 음식물이 잘 쉰다. 그러면 그거 냉장고 바꿀 때가 된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멀쩡하다 그러면서 이 냉장고를 안 바꾸는 거야. 끝까지 반대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그때도 6개월 할부로 냉장고를 그었잖아. 특단의 조치를 딱 그어놓고 와서 내가 선언을 했지. 냉장고를 샀다고. 그때만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하면서 냉장고를 치우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지. 내가 당한 거구나. 사실 냉장고를 더 많이 쓰는 게 신랑인데, 끝까지, 그니까는 자기 월급에서 안 사고 버틴 거야. 내 지금까지도 그게 의혹인데 그때 그 표정을 보면 그건 틀림없이 내가 설계에 당한 거야. 냉장고 설계에 당한 거고, 이 차량은, 예, 그 이제 차는 내가 이제 강요를 했고, 네, 콧노래, 그쵸? 막 냉장고를 막 문을 닦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저것은 내가 당한 건가? 나는 이제 막 신랑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랬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 늘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택이 있는데 고집을 안,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자기는 이걸 바래. 근데 그 이걸 바라면서 나의 이거에 대해서 절대 맞서지 않아. 맞서지 않으면서 하여간 일이 끝난다면 내가 이걸 내 스스로 선택해 놨어. 20년째 그래. 20년 넘었어. 언제나 나는 A를 원했고 신랑은 B를 원해. 근데 이제 내가 A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이따 하자. 그러면서 일단 맛있는 걸 막 만들어 주고 막 이렇게 그 새로운 파스를 갖다가 붙여주면서 막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이 A의 문제점을 서서히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A를 선택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선택이구나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절대 B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B를 선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절대 그렇게 뭐 고집을 피우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아. 늘 자기가 원하는 걸 그런 식으로 얻어. 그래서 내가 이 정치인이랑 사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라는 거야? 신고당해서 깜빵 갔다 왔잖아. 신고당해서 깜빵 간 건 아니에요. 님 저기 돈 많으신가 봐요? 법정에서 만나요. 엊그저께도 내가 누구 법정에서 하나 만났는데, 아유, 법정에서 만나면 그렇게 예의 발라. 너 나중에 저기 법정에서, 나한테 막 또 예의 바르게 뭐 인사하고 그러지 마라. 그래봤자 너는 저기 형사, 민사 고소 당해. 아유, 거기다 우리 그 변호사님이 좀 너무, 크게 불러. 민사를 막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돈 좀 들 거야. 법정에서 만나도록 하고. 법정 팬미팅? 아휴, 그냥 이제 우리 딸이, 예, 우리 딸내미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막, 나한테, 망치 부인은 뭐래더라? 하여튼,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듯한, 자세한 건 내 삶의 구석구석은 모르지만, 남편이란 말에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데, 어쩌면 망치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랑 사냐. 그리고, 어떻게 망치는 그렇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는 딸이랑 사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비난일까 칭찬일까 고민되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도 며칠 전에, 나는 내가 당신이 도망갈 기회를 인생을 고쳐먹을 기회를 내가 4번이나 줬다. 결혼 전에 2번이나 내가 헤어지자 그랬고 결혼한 다음에도 내가 2번이나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전부 다 거절한 거다. 네가 쫓아와서 벼락 맞은 거니까 나를 탓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저께 밤에도 했어요. 예.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저기 쫓아가서 벼락 맞은 거 아니고 자기가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저기 싸웠는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뿌듯해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이 그러면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 뭐라 그러나 내신 때문에 그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학교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1학년 때 그 내신 성적 때문에 너무 애가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야. 공부를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들이 무슨 특수반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특수반 그거 각 교육청에서 나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 고등학교에서 특수반을 운영하고 걔네들은 비공식적인 따로 수업을 받는 거야. 그거 교육의 평등권 침해라고. 근데 지금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런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 특수반에 들어가는 게 학교 맨 처음에 그 뭐라 그러나 반배치고사 본 걸로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아이들의 성적은 반배치고사로 정한다는 게 그래서 걔네들만 3년 동안 특수반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애들만 따로 무슨 문제를 풀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리 딸은 거기에 못 들어갔거든. 근데 맨 처음에 그 모의고사를 전교 12등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거기에 못 들어갔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았냐고. 아니 반배치고사만 가지고 뽑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3월달 그 모의고사에서 전교 12등하고 하여튼 최상위 3%인가 들었는데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내신이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가을엔가 자기 자퇴를 할까 그러더라고. 그 1학년 가을에 학교를 아무래도 자퇴를 하고 싶다고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자꾸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게 기말고사 본 다음이었나? 1학기 1학년 맨 마지막 기말고사를 본 다음에 얘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지. 엄마는 너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자퇴하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학교의 내신을 못 따라가서 그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는 엄마가 볼 때 이건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너가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단체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게 다 교육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지금 마음 같아서 네 욕심껏 안 나오니까 뭐 자퇴를 하고 싶지만 한 2학년까지만이라도 엄마는 다녀봤으면 좋겠다. 2학년까지 다니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자퇴를 하자. 예. 그러면서 이제 얘를 설득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겨울방학 때 자퇴를 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얘가 나름 고민을 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를 할 때 내가 엄마는 네가 이만큼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미친 거라고 본다. 문제가 미친 거다. 너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고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잘못된 시스템에서 네가 성적이 잘 나온다면 그건 너도 미쳤다는 뜻이다. 엄마는 네가 이만큼 공부했다면 성적에 신경 쓰지 마라. 엄마도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고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 성적은 절대 기억 안 나다. 그때 몇 점 받았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공부했던 내용은 엄마가 평생 써먹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다. 매일 아침 내가 학교에 학교에 애가 시험 보러 갈 때 잊어버려라.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어젯밤에 공부 충분히 한 걸로 그걸로 만족해라. 그리고 이 시험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시험 이런 거는 그냥 쿨하게 대충 찍고 자라. 이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나왔어. 성적이 나왔는데 31등. 작년에 문이과 같이 있을 때 110등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퇴하겠다 그랬는데 문과가 9반, 이과가 3반인데 이과가 4반인데 전교 31등으로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문과, 이과 애들 같이 넣으면 뭐 한 50등, 60등? 그러니까 이제 한
이번 과정에서 한 60등 정도가 올라간 거지. 60등 정도가 올라간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딸은 거야. 엄마, 그럼 내가 미친 거야? 그 내가, 그건 네가 미친 게 아니라 문제가 정상인 거지. 어, 자기 성적을 보면서, 엄마가 내가 이 시험에서 잘 보면 그거 내가 미친 거라 했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미쳤나 보네. 그런 거야. 그래서 성적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건 네가 미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드디어 정신 차린 거다. 네가 미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정신을 차린 거다.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이제 지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그러니까 거의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어. 한 50일 동안. 50일 동안 2-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린 거야. 그게 이제 사실 얘가 중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한 130등을 했어. 내 구속됐을 때. 그러다가 그 다음 시험에 70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교 30등을 하고 나중에 전교 5등 하면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다는 거야. 이제 내신을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 느낌이 왔대. 그래갖고 이제 막 너무 막 투지에 불타 있는 거야. 근데 그랬지. 너 지금보다 더 무리하면 안 된다. 그 중요한 건 건강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에도 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에서요. 전교 1등에도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괜히 이게 한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이 그만큼 훌륭하냐? 그렇지도 않잖아. 우리 때는 경희대만 가도 선배들이랑 막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뭐 전교에서 30등 해봤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갈걸? 물론 이제 얘는 고등학교 자기가 계속 성적을 올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정시를 보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우리 딸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인생의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우리나라 대학을 나와서 그 뭘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희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대학의 졸업이 뭐가 중요하냐고. 대학 졸업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한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생 누가 뭐 대학교 졸업했다라고 인정해 주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대학 졸업했다고 취업이 되냐면 그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제 우리 딸한테 계속 무슨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취업하거나 너 그럴 거 아니잖아 했더니 자기도 그건 아니래. 그럼 뭐하러 대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너 대학 때문에 네 인생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창작 활동에 애쓰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나는 우리 딸 맨날 꼬셔가지고 영화 보자. 드라마 보고 수다 떨자. 아니, 너무 공부 중심으로 애들을 괴롭히는데요. 솔직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 1%도 안 돼. 요즘에 사실 성적의 1%가 명문대 가는데 명문대 졸업한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거냐? 아니잖아. 서울대생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연대생이 50%밖에 정규직이 안 된다는데 뭐하러 명문대 가려고 인생을 허비하냐고. 어느 날 이제 우리 딸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 친구에 대한 막 철학적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친구 관계를 잘 깊이 있게 못 맺는 것 같다. 두루두루 넓게는 친하지만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교류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면서 막 글을 쓰면서 우울해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그렇게 청소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눈물 흘리면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게 청소년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시커먼 고민하고 충분히 끝까지 네가 하고 싶은데 그 결론에 도달하라. 네 고민에 결론에 도달하라 하면서 잤죠. 새벽에 6시까지 애가 눈이 퀭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더라고. 나는 그랬어. 네가 밤새 공부한 것보다 네가 밤새도록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글 썼던 게 엄마는 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게 너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진짜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솔직히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야.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 근데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출근 시간에 그 가령 이제 충무로역 같은 경우는 한 층만 내려가면 4호선에서 3호선을 탄단 말이야. 출근 시간에는요 다 똑같이 한 계단씩 내려가요. 이때 감히 두 계단을 못 내려가. 빨리 뛰지도 못해. 워낙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막 밀거나 이러면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지금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그래요. 다들 똑같이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들 미친 듯이 공부만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도 못 올라가는 거야. 왜?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패배한 거다. 그러면서 그 아주 가장 무식한 엄마들이 애 데리고 가면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들더러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무식해진다고 그랬다는. 요즘에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환경미화원 대졸자가 더 많은 거 알죠? 환경미화원이 그게 그 공무원들 중에서 나름 고소득이에요. 나름 고소득이라서 환경미화원이 대졸자가 더 많아. 옛날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대졸자 중에서도 체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하는 거야. 그만큼 대학교 졸업해서 환경미화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환경미화원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페이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공무원들보다 뭐라 그러나, 왜 다른 공무원들 그 서류 하는 거는 뽑는 자리가 별로 없잖아. 경쟁률이 엄청 세. 환경미화원이. 근데 그 엄마들이 애들더러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무식한 것이?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무식해진다고?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직업이라는 개념이 나 대학교 다닐 때요. 실제로 90년대 우리 후배들은 컴퓨터 공학과 많이 갔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응답하라 1994가 컴퓨터 공학과였잖아. 지금 컴퓨터 공학과 남아있나?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과를 가면 전부 다 이제 막 IT 사장 되는 줄 알았지. 예. IT 사장 되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있으면 뭐하나? 뭐하고 있어, 요즘에? 예. 그 이제 막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면은, 누구나 막 인생을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알죠? 새얼간이. 영화 새얼간이라는 영화가, 그게 IIT라는, 그게 이제 미국의 MIT 공대가 있잖아요. 미국의 MIT 공대가 세계 최고로 공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데래. 그 다음이 IIT라는 거야. 인도 공과대학이, 미국의 MIT 다음으로, 공학자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야. 근데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인구 많은 애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애들이 그 IIT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IIT를 졸업한 그 많은 공대생들이 뭐 하고 있냐?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딱 이거를 인트라넷에 올리면 인도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마무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거야. 그 성과물을 내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막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코딩을 했는데 인도에는 그런 인력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다 싸고. 값싼 IT 인력이 대거 공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 코딩하는 그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게 맨 처음에는요, 그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코딩하는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고소득자였어. 예. 처음에는 고소득자였는데, 그게 점점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IIT 출신들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값싼 컴퓨터 IT 인력이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코딩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단가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필요한 것은 창의성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갖느냐, 그게 이제 이 IT 산업의 미래였는데 우리 이명박이 이제 IT 산업의 미래를 세금으로 조져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IT 산업을 통해서 뭐 아이디어를 팔아서 단순 코딩 능력이 아니라 기획과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걸 말아먹은 거잖아. 초장의 IT 산업을 조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건데, 하여간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찾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뭐냐? 직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들이 얼마나 유지될 거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그 여상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 고등학교로 여상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여상을 가면 타자를 배우고, 그래서 타자를 배워서 타이피스트가 된다. 그 타자를 치는 그런 사무직 여성이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여상들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타이피스트란 직업이 있다 없다? 없어. 한글 HTT가 들어와갖고 모두가 한글 키워드를 한 다음에 컴퓨터 자판이 보급이 됐고, 그 뒤로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들이 지금부터 1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자동화되고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나는 가장 무서운 게 그 인공지능 자동차들이야. 인공지능 자동차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앞차와의 간격, 차선 이탈 이런 걸 경보음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뭘 없애는 거냐면 운전기사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야. 이 버스들이나 이런 데 운전기사가 사라지는 거죠.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이제 사라지고 옛날 토탈리콜에 나왔던 로봇 기사처럼 더 이상 택시 기사들이 옛날에는 파업도 하고 꽤 진보적이었어.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차량들이 벌써 구글에서 구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그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구글 자동차의 시도들이 이 일반 자동차에 지금 다 도입이 돼 있는 거야. 도입이 돼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 이탈하면 신호 보내고, 앞차와의 거리를, 그러니까 왜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정속을 쭉 유지하는 기능인데 요즘은 그걸 스마트 크루즈라 해갖고 그 정속을 유지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서면 속도를 줄이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 주행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3대가 같이 보는 미드 이래갖고 키트가 나오잖아. 3대가 같이 보는 미드 이러면서 그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옛날 드라마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근데 그 옛날에 그 전격 제트 작전이 나왔을 때 막 그 자동차가 말을 하잖아.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운전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올 때 모두가 정말 그걸 뭐라 그랬어. 그 판타지 영화다. 판타지 영화라고 우리가 막 그랬단 말이야. 30년, 그게 아마 25년 30년 전이지. 그지? 전격 제트 작전 나올 때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동차가 말하잖아. 뭐 저기 가장 최적의 자세로 설정합니다. 뭐가 어쩝니다. 이러면서 내비게이션도 말하고 자동차가 말하고 말로 지시하면 설정이 바뀌는 그런 기능들. 그 운전자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반응하는 음성 지시 기능들이 지금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지금 외국에 나오는 자동차 홍보들을 보면 책을 봐. 운전 중에. 책을 보고 있으면 알아서 이 자동차가 목표지까지 내비게이션에 따라 운전하면서 앞에 장애물 나오면 속도 줄이고 차선 변경은 안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 키트가 이젠 현실이 된 거지.
불과 30년 전에는 그게 전부 다 그 판타지 드라마였는데, 공상과학 드라마. 지금은 현실이 돼버린 거지. 그럼 멋있다, 좋다. 멋있고 좋은 게 아니야, 임마. 이제 어떻게 되냐?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 다들 막 돈 10,000원 빵 좋아했잖아. 알파고의 의미가 뭔지 알아? 앞으로는 지적인 어떤 수준들도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사법부 문제 나오잖아. 사법부 문제. 사법부의 판사들이 부당하다. 막말로 말해서요.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렇게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돈과 검은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런 식의 판단을 한다면 나중에 국민들이 차라리 사법부 없애라. 그리고 알파고한테 판결받자. 그러다가 알파고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 알파고가 바둑도 두는데 법안 딱 적용해가지고 적어도 이런저런 뇌물에 작용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기계가 낫다라는 판단을 사람들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이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 정비하면서 그 뭐예요? 지게차 돈 많이 벌어야 아까 채팅창에 나오더만. 알파고가 일성화된 세상에서 님한테 누가 지게차를 맡긴대? 지게차 운전하면 돈 많이 벌어야 아까 하신 님.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지게차가 나오면 님한테 그 일 안 줘요. 알아서 지게차 그 자동으로 짐을 분류하고 분류된 자동 컨테이너에서 짐을 받은 지게차들이 프로그램 된 대로 이동한단 말이야. 이게 기계화라는 게 우리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그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사람을 안 쓰는 거지. 무인 택배 시스템 얘기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이미 공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다 자동화하기 때문이잖아. 먼저 그러니까 대졸 청년 실업이 심해진 이유가 대졸 청년 실업이 사라진 이유가 사무 자동화 때문이잖아. 전부 다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그 가상의 공간에 올려버리고 그걸 다운받으니까 복사도 필요 없고 서류를 전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야. 대졸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가 사무 자동화 시스템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업무 자동화,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결국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해야 돼.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길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웃기는 걸 봤어요. 부모의 직업을 체험하는, 아이들의 이제 학교 수업에 부모의 이제 직업 체험하는 과정이 있대. 중학생. 근데 이 부모 직업 체험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좋은 직업, 뭐 판사나 뭐 이런 변호사나 이런 직업들은 뽀대나게 보여주고 애들한테 비싼 점심 사주고 그렇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기죽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직업 체험으로 텃밭에 가서 농업을 보여줬더니 그걸로 다른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 쓸데없는 걸 왜 보여주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농업이 쓸데없는 거야? 농업이 왜 쓸데없는 일이냐고. 어업이 왜 쓸데없는 일이고 임업이 왜 쓸데없는 일이야.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야. 내가 볼 때 공장 노동이나 공대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어업, 농업, 임업, 축산업을 배우는 게 더 필요해. 그게 더 필요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계속 젊은 세대가 농업에 투신하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힘들고 돈이 안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거 바꿔야 돼. 왜 다른 나라에서는 농민들한테 월급을 주겠어,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농업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식량 주권 때문이라고. 식량 주권 때문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안 되는 이유, 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농산물을 가령 농민들이 우리 소비자 가격만큼 받으면 농민들 떼부자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소비자 가격 있잖아.
그거를 농민들이 받잖아. 그럼 우리나라 농민들이 거부가 된다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농민들은 생산지에서 가격이 1이야. 1에 팔아. 근데 그 1은 뭐가 안 돼? 생산비에 못 미쳐. 생산비가 3, 4인데 1에 파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 3이 빚으로 남아.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10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굴을 유통업에서 뺏어 먹는 거야. 그 유통구조를 일부러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여러 단계의 수매와 도매 과정을 거치게 해서 실제로 농업 생산물의 가격을 최소화시킨 거잖아. 농산물이 비싸지면 임금이 올라간다. 이게 박정희 마인드였어요.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면 시장 가격대로 농산물이 팔리면 도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괴물 같은 유통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괴물 같은 유통구조 때문에 그 농협이라는 단체가 전량 수매해가지고, 싼값에 전량 수매해가지고, 그 지네들이 중간에 또 막 그 도매시장을 거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고 농민들은 개털되고, 그런 경제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정말 개혁을 해야 돼. 철저히 뒤집어서 생산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유통업들, 가령 농산물, 수산물, 또는 산에서 나오는 나물이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 그거 전부 다 누가 다 이윤을 헤쳐먹어? 마트에서 해먹는 거 아니야. 결국 대기업 유통업자들이 차량 대량 유통하고, 그렇잖아요. 택배도 전부 대기업이잖아. 그죠? 이 유통업 자체를 대기업이 갖고 있고, 판매 자체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중간에 다 이익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은 먹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들을 다 떠나게 되고, 농촌은 죽음의 지역이 돼가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식량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도시 소비자들은 나중에 결국 다른 나라에서 비싼 농산물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라고. 결국 우리의 뭐 때문에? 잘못된 산업구조에 대한 교육. 농업은 돈이 안 된다. 힘들어가지고 노동에 비해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르쳐. 왜 지금 농업을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야? 제값을 주고 사지 않기 때문이잖아. 농민들한테 소비자 가격에 6, 7만 줘도, 소비자 가격이 10이면 농민들한테 6, 7만 줘도 우리나라 농민들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우리가 농사 지으면 망한다. 물고기 잡으면 망한다. 이런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 약초 재배나 이런 거 망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뭐 한 줄 알아요? 대기업에서 이런 약초 재배나 이런 것들도 공장식으로 그 생산 자체를 걔네가 지배하기 위해서야. 농민들을 딱 사라지게 하고 아예 생산 단계를 지네가 해버리는, 기계와 자동화로 지네들이 해버리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대기업들에서 농업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기업의 농산물 회사에 들어가는 건 멋있게 생각하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건 천박한 일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잖아.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이 대기업에서 만드는 농사의 목적은 뭐야? GMO. 유전자 조작 물질. 유전자 조작 물질이라는 게 그게 뭐야? 결국은 콩 같은 경우도 원래 5개가 한 콩깍지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막 20개, 30개 달리기 하는, 또는 막 이렇게 고추는 매워야 되는데 안 매운 고추, 이런 것도 대부분 유전자를 고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이 GMO라는 게 결국은 유전자 조작 물질들을 싼 값에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해갖고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그러면서 농업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그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 그게 이제 GMO인데, 그 유전자 변형 물질.
그 유전자 변형 물질이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는요, 유전자 변형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인증을 붙이려면 철저히 유전자 변형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됐어. 근데 이명박이 기업의 규제라고, 기업의 생산을 차질을 빚게 하는 규제라고 그걸 없앤 거야. 그래서 이게 쥐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거야. 이명박 때 그 표시 의무제를 없앴어. 그리고 이게 이명박 말기 박근혜 초기에 그래서 이 표시 의무제도가 사라진 거야. 옛날에는요, 과자에도 가격표가 다 붙어 있었어요. 기억나요? 옛날에 포장지에 전부 가격이 붙어 있었어. 근데 지금은 포장지에 가격이 없어. 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 크기도 다 제각각이야. 포장 크기도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르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이 대기업 생산체제가 갖고 있는, 재벌들이 만들어낸 생산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생산자들은 망하고 유통업자만 부자 되는. 그래놓고 나중에 이 유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넘치는 돈을 어쩌지 못해갖고 국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도박하다가 걸려갖고 정은호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어저께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요. 그 정은호가 더 페이스샵 대표라 그랬는데, 정은호가 페이스샵을 만들어서 팔았다며. 페이스샵을 만들어서 팔고 뭐 네이버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에 지금 대표를 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페이스샵 그 운영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정정해달라고. 예. 그 네이처 리퍼블릭인지 뭔지로 이름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뭐 회사를 만든 거죠. 왜 그랬냐? 더 페이스샵이나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데가 갑자기 커진 게 뭐냐면 갑자기 커진 이유 중국 때문이야. 중국. 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특히 이 페이스샵 같은 데가, 페이스샵이 그 엄청 대박을 쳤어. 그리고 중국에서 페이스샵의 화장품을 아예 박스채 막 구매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저가 화장품 시장이 갑자기 커진 게 몇 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왜 길거리에 화장품 가게들이 굉장히 늘어났잖아. 뭐 무슨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한 4-5개가 요즘에 아주 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국 시장 때문이야. 그게 참 웃기는 게, 중국은 옛날부터 한국을 되게 좋아했다? 내가 볼 때 그게 몽고 때부터였던 것 같아. 몽고 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몽고 때 유행했던 게 고려향이라고, 고려 풍습이 막 유행했었잖아요. 기왕후 때. 그 다음에 청나라 때 그 조선의 여인들에 대한 어떤, 조선 여자에 대한 그 로망. 그래갖고 조선 여자들을 공녀로 내놓으라고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병정을 한 다음에 그냥 환양녀라는 게 나오고 중랑천에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중국의 배우들이요, 한국인을 따라서 얼굴 고치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 여배우들이 전부 다 그 성형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점점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한국의 이제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사고 나고 도망간 의사들이 중국에서 성형외과를 여는 거야. 근데 이 중국의 성형외과들이,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도 원래는 그거 알죠? 옛날에 그게 벌써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쯤에 기사가 나왔어. 성형외과라고 해서 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따로 몇 명 없는 거야. 뭐 무슨 마취학과 졸업한 사람도 성형외과,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다른 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뭐 안과 졸업했는데 성형외과 막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강남에 성형이 유행할 때 그때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무자격 성형외과 의사들의 문제.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성형외과에 가서 보면 의사가 시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은 간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의사는 수술만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필러는 시술이라는가? 뭐 무슨 시술이란 표현 다른 거라며. 수술이랑 달리 뭘 집어넣거나 뭐 이런 건 시술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갖고 시술을 하는 그
그거는 간호사들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성형외과. 한국 성형외과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성형외과가 대박이 나니까, 그래갖고 한국 성형외과에서 시술하던 간호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막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막 눈 째고 막. 그래갖고 지금 중국에 심각한 의료사고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옛날에 어떤 여배우가 성형수술했는데 눈이 안 감겨가지고 자살했잖아. 잘못된 성형 부작용 때문에 자살한 그 여자 연예인 사건이 되게 유명했어.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얼마 안 되면 이거 그러니까 뭐 한국인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야. 한국 문화에 대한 로망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잔돈푼에 눈이 어두운 인간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이거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범죄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성형외과 자체가 관리가 안 돼. 왜? 로비 때문에. 의사들의 로비 때문에 나라에서 국법으로 엄격하게 그거를 칼질을 못하는 거야. 성형외과 전문의만 성형외과란 이름을 쓰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무슨 뷰티센터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법으로 해주다가 의료사고가 나. 그러면 이 뷰티센터 원장 출신이라는 자료사진을 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해. 중국에서 의료사고 내. 그러다 이제 사마패한테 이제 토막살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하여튼 이놈의 이 돈에 눈이 어두운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성형에서 다시 이제 삐리삐리 본론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이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리는 바람에 정은호 같은 문제가 생긴 거야. 얘가 들어오는 돈을 어쩌질 못하니까 이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한 거야. 근데 도박을 하다가 벌써 2번이나 걸린 거야. 해외 도박을 하다가 2번이나 걸렸는데 2번 해외 도박을 해서 어떻게 됐어? 둘 다 무혐의가 됐다는 거야. 3번째 걸려가지고 지금 빵을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혐의라는 거야. 무혐의라는 판단은 판사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정은호가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박스떼기로 사니까 그 화장품 로드샵이 엄청 잘 돼갖고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야. 무엇보다 주식값이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넘치는 돈을 어쩌지 못하고 해외에 가서 도박으로 다 써버린 거 아니야. 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혐의라는 말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거야. 판사는 무죄냐 선고 유예냐만 결정해요. 무죄냐 유죄냐 선고냐 선고 유예냐를 결정하는 거지. 무혐의라는 말은 혐의가 없다는 거야. 검사가 기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검찰 단계에서 얘 혐의 없다.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여기에 바로 홍만표가 들어가. 홍만표가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게 홍만표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박연차 리스트 그거 책임 수사검사가 홍만표야. 그 홍만표가 누구를 정은호를 2번이나 무혐의를 받게 해준 거야.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리를 받아냈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 홍만표가 그런데 이 홍만표가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가장 고소득 변호사였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이 정은호를 항소를 하는데 1심에서 3년 받았는데 항소를 해갖고 2년 반으로 깎아준다든가. 이거 그러면 구형을 3년에서 2년 반으로 깎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야? 판사가 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거야? 그것도 검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만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시키는 기소를 안 하는 그런 걸 하면서 돈을 엄청 받아 챙긴 거야.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거지. 이 홍만표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혹시 다룬 영상 뉴스들 있나?
영상 뉴스가 있었는데. 백혜련이 백혜련은 저기였구나. 그 누구니 우병우 사건 얘기였지. 그 홍만표 문제를요. 그 저기 손석희 뉴스에서 다룬 거 없나요? 홍만표 문제를 손석희 뉴스에서 다룬 거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나타나는 게 검찰에서 가령 걔 누구니 정미용을 검찰에서 불기소했는데 판사가 법정에 세우라고 명령 내리고 그래. 법원 명령. 지금 그래서 검사하고 판사하고 사실 둘 다 썩긴 썩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일종의 경쟁 중인 것 같아요. 손석희 뉴스에서 홍만표 문제 안 다뤘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 내가 잠시 자리 비우고 돌아와서 잠시 자리 비웠다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요 부분을 다뤄줄게요. 갑자기 추천을 못했더니 추천들 다 했어. 잠깐만 나온다. 추천을 못했더니 갑자기.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 사건에서 연일 각종 게이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법조 게이트인데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정운호 씨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인데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는 등 재임 시에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운호 사건은 국면이 더 깊어지면서 이른바 법조 게이트의 끝이 어딘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씨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아니 선생님 그냥 그동안 언론 보도 나왔던 거에 대해서 그냥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만. 검찰은 또 수임료 50억 원을 받고 정운호 씨의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 변호사 역시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입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정운호 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 간부를 찾아가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등장인물이 좀 늘어나면서 오늘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가에도 지금 세간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의 어떤 중대한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정운호 사건은 여러 갈래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법조 게이트, 이 법조 게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핵심 인물은 이 2명입니다. 이 검찰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법원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이 먼저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검찰까지 수사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최 변호사는 정운호 씨의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이제 각각 검사장하고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관인데 이건 전관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수차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홍 변호사의 경우에는 탈세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수임료를 받은 것보다 적게 신고를 하고 사실상 소득을 더 많이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수사가 불가피한 부분은 바로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이 정은호 씨의 수사 무마를 위해서 검찰 쪽에 이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건데 예. 이 정은호 씨는 2014년과 15년 두 차례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지난 2월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예. 이 홍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변호를 맡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당초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도 그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하고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그때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해외 도박 수사의 핵심은 이 액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 특히 이 외환관리법 위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에서는 그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곤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수사 초기에도 이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정은호 씨가 100억 원이 넘게 해외에서 도박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 처음 수사 당시에 이 부분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겁니다. 예. 이게 홍 변호사의 역할이었다는 이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그 조택수 기자는 이제 방금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직도 아닌데 어떻게 검찰에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홍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홍 변호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정치권과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평검사 때부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특혜대출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때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사장 승진을 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기용됐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2011년 6월 사표를 제출합니다. 당시 후배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 표명을 할 만큼 홍 변호사는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이런 검찰 내 신망 덕분에 변호사 개업 후 굵직한 특수수사 사건이 홍 변호사에게 몰렸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은호 씨 사건도 맡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2013년 소득은 91억 2천여만 원으로 개인 소득자 중 전국 15위였습니다. 법조계에선 홍 변호사의 실제 수익이 신고된 액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자, 이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런 검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 정도면 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해서 전관예우를 더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혐의를 있던 걸 없는 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불거진 뒤에 검찰은 이 당시 그 도박장에서 CCTV 화면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도박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이 카지노 관계자의 진술. 그러니까 이 정은호 씨가 일부 도박을 했고 그 마일리지로 다른 사람이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보자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결국 지난해 10월에 세 번째 수사를 했고 정은호 씨가 기소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정은호 씨의 원정 도박을 중간에서 연결을 해줬던 도박 브로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면 이 외환관리법 위반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소 내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상한 거지. 결국 이제 홍 변호사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접촉을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특수통으로 불리는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만약 누군가와 직접 접촉을 했고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현직 검사들에게까지 수사가 올라갈 텐데요.
일단 검찰은 수사팀이 청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현재 홍 변호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세 혐의에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려면 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봐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될지는 결국 검찰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홍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이 즉 법조 게이트가 더 확대되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조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최유정 변호사, 과거 부장판사 출신 어젯밤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판사 출신의 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입니다. 예. 이 정은호 씨의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해주겠다면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에 이 실패를 하니까 30억 원은 다시 돌려주고 이후에 다시 보석을 해주겠다면서 1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 변호사는 이 돈을 이 다른 정관 변호사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만약에 판검사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실제로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보석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 변호사는 어젯밤에 체포가 됐는데요. 잠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예. 검찰은 어젯밤 전북 전주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은호 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임료 일부 반환 문제를 놓고 정 씨와 갈등을 빚던 중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가 브로커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며 정은호 게이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은호 씨 사건 이외에도 이숨 투자자문의 사기 사건에서도 수임료 20억 원 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숨 투자자문 사건은 사실상 대표 송모 씨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 1,30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때도 보석 등을 조건으로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자, 만약에 최 변호사가 실제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고액의 수임료, 이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이것뿐만이겠는가? 그런 의문도 드는데 또 다른 사건이 실제로 그래서 대두가 됐죠. 예, 실제로 최 변호사는 이 1,300억 원대 사기 사건이었던 이숨 투자자문 사건의 주범인 송모 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수임하면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 또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십억 원을 받은 정황이 있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 변호사들도 부익부 분익빈이라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곤 하는데 전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산 제가 그거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무튼 액수가 뭐 굉장히 천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50억 원이지 사실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만큼 그러니까 많이 들어도 그만큼 그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또 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최 변호사는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났던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 상태냐 불구속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최 변호사가 그런 전례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당시 상황이 매우 급했던 정은호 씨가 선뜻 거액의 수임료를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얘기를 나눌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정은호 씨 측 로비를 도맡은 핵심 브로커 한모 씨가 또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은 이 한모 씨의 수첩이 발견이 됐는데 물론 거기에 뭐 어떤 액수 같은 것이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로비 대상일 것이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속보가 있습니까? 일단 그 검찰은 이 한 씨가 정은호 씨의 부탁을 받고 화장품 군납 로비를 벌인 부분을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어제 저희 취재진이 보도해드렸던 수첩과 관련해서도 수첩에 나와 있는 인물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이 브로커 한 씨를 상대로 어떤 관계인지 무슨 로비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이나 전기 제어 장치 그리고 해외 부동산 같은 한 씨가
이 10여 개의 회사를 운영한 자료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은 한 씨가 그 수첩을 통해서 방대한 인맥을 관리를 했고 이런 10여 개의 회사를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홍만표는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최 변호사로 들어갔어요? 잘 봐야 돼. 여기서 지금 둘이 달라요. 이게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 문제는 잘 기억을 못해. 헷갈리면 안 되는데,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야.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이고, 정은호라는 나쁜 놈이 있어. 범죄자.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외환법을 위반하고 아주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한 정은호라는 인물이 있고, 범죄자가 있고, 이 범죄자가 그동안 돈을 써갖고 변호사 둘을 쓴 거야. 그 중에 하나가 홍만표고, 하나가 최형주? 최머식이라는 여자 변호사야. 여기서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유정이라는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야. 둘 다 전관 로비, 전관 비리야. 그래서 홍만표는 아예 기소하기 전에 기소 단계에서 정리시켜버리는, 기소 단계에서 정리시켜버리고, 아니면 항소심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검사들을 공판 검사들을 구슬러가지고 아예 1심보다 혐의가 없음 내지는 서류를 부실하게 낸다든가 이래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게 이제 홍 변호사로 예측된다. 추측된다. 그 다음에 최 변호사는 누구냐? 최유정이는 부장판사 출신이야. 그래서 이 부장판사 출신이 수십억을 받으면서 그런 이런 한씨라는 로비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변호사가 판사들에게 보석 받아내고 이런 판결들을 받아낸 게 최 변호사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두 단계예요. 검사는 아예 기소되기 전, 이 홍만표는 기소되기 전에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손 써가지고 아예 재판을 못하게 하는 그런데 로비스트였고, 로비를 했던 걸로 추측이 되는 나쁜 변호사이고, 그 다음에 이 최유정이는 판결 단계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이 돼. 그러면 판사 후배들한테 압력이나 이렇게 로비를 해서 범죄자를 빼주고 수십억을 받아 챙긴. 그래서 이거는 둘이 지금 하나는 검사 출신이, 하나는 판사 출신이 둘 다 전관 로비를 해서 돈 많은 범죄자들을 먹여 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가 좀 되세요? 이게 지금 얘기가 막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데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 단계, 가령 이제 정미용 사건은 검사 단계에서, 즉 한마디로 검사들끼리 지네들끼리 박근혜 눈치를 보면서 불기소한 걸 판사가 법정에 세워라 이런 법원 명령을 통해서 기소가 된 그런 특별한 경우이고, 어쨌거나 이제 판사하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 협업이라고 봐야 되나? 협업도 아니고. 하여간 나쁜 범죄자, 유전무죄라는 말, 이거에는 둘 다 나쁜 짓을 하지만 먼저 나쁜 게 홍만표 같은 사람들이죠. 예. 검사들의 그 인맥을 이용해서 기소를 아예 안 시키는 짓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유정 같은 변호사는 판사들의, 자기가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인맥을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해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결국 둘 다 종사한 건 뭐야? 유전무죄를 위해, 부자들을 위해 그 100억을 벌었다며. 홍만표는 100억을 벌고 최유정이는 건당 20억을 벌었다며. 이런 식으로 수십억씩을 받고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던 둘 다. 문제는 뭐야? 전관 로비. 아주 적당한 말을 찾아낸 것 같아. 그동안에는 전관 예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방송에서도 전관예우. 그래서 부장검사나 그 부장판사 출신들이 맡은 사건은 무조건 판사들이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그런 예우가 있었는데 그 예우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리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어. 근데 요걸 갖다가 전관로비라는 말로 이제 바꾼 거예요. 전관로비.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아. 전관비리, 전관로비.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이 법조계 로비스트들이 기소 단계에서는 이런 홍만표 같은 검사 출신을 쓰고 만약에 기소가 된 다음에는 최유정 같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결국 로비스트들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비스트들이 전관 명단을 쫙 가지고 부자들한테 수십억을 받아서 그런 적절한 변호사들을 꽂아주고 돈을 챙겼다는 거지. 이번에 최유정이는 50억을 받았는데 돌려준 돈이 30억인가 밖에 안 돼서 그래서 두들겨 맞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간에 뛰어먹는 로비스트들이 있다. 이런 법조계의 비리를 꽉 잡고 있는 이런 이 로비스트들,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은 항소심 성공률이 70%였다. 평균의 2배를 받는, 2배의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항소심에 들어가면 이 최유정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분명한 범죄자들을 수십억 받고 풀어주는 그런 유능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게 유능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야? 전관 로비를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한 비리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떠들다가 지금 사라진 로스쿨 논쟁에서 핵심을 우리가 또 짚었잖아. 결국 로스쿨이 지금 입학 비리가 있다. 로스쿨 입학 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이유가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 때문에 로스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나쁜 거야. 로스쿨에서 금수저 새끼들만 입학할 수 있는 금수저 새끼들이 지네 아버지 이름 팔아갖고 입학하는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의 동기생 문화, 동기문화, 기수문화, 이게 전관 로비에도 활용이 되는, 전관 비리, 전관 로비에 사법연수원생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걸로 헤쳐먹는 그런 비리의 온상이다. 그러니 그것도 나쁜 거다. 그 얘기는 내가 지적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졌어. 그지? 둘 다 나쁜 거다. 금수저 로스쿨도 나쁜 거고, 로스쿨 입학 비리도 나쁜 거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 문제도 나쁜 거다. 그러니 둘 다 없애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갑자기 그 논쟁이 사라졌어. 로스쿨 논쟁이 갑자기 사라졌어. 사법고시 폐지 논쟁이 쑥 사라져버렸는데, 연관된 문제야. 연관된 문제. 결국 이 전관 로비, 전관 비리는 기수하고 또 관계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 문제, 그 다음에 이 전관 로비 문제하고 다 연관된 사법비리다. 결국은 돈 있는 새끼들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나 같은 아줌마는 사실을 말하고도 깜빵 가서 살다 나와야 되고, 이거는 뭔가 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법비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홍만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검찰의 영향력을 미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한 놈들을 불기소시킨 거 아니냐. 이거는 탈세 문제하고 비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변호사의 윤리의 문제이고, 그러면 변호사 윤리 문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검사장 출신이나 부장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난 답이라고 봐. 우리나라의 전관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부장검사 이상, 그 다음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직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전관 비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법연수원 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라면 검사가 판사를 기피하거나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아예 그 판사하고 이 피의자의 변호사가 같은 기수면 변호를 담당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기수 문화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쿨도 마찬가지죠. 같은 로스쿨 출신이면 재판을 못하게, 재판 담당을 판결을 못하게끔 기피 대상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 기피되게끔. 그 다음에 이 전관 로비 문제는 부장검사 이상이나 부장판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대신 판검사의 그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판검사의 소득이 굉장히 적대는 거야. 판검사의 소득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어요. 소득이 적다 보니까 뇌물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부장검사나 부장판사까지 참는 거야. 그 다음에 부장검사나 부장판사가 되면 그 직을 버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 로비로 먹고 사는 굉장히 잘못된 문제예요. 판검사 소득이 박해요. 그게 많지 않아요. 몇백만 원밖에 안 돼, 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이런 비리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판사들이 비리 판결을 하고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판검사들이 이런 로비를 받아서 옷을 벗게 되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법정이 공정해질 수가 없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전관 비리를 계속 저지르는 건 그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는 판검사가 아닌 사람들만 개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에 사법부가 똑바로 쓸 수가 없어.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전관 비리 문제, 사법부의 전관 비리 문제를 사법부 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나는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봐. 대법원장을 직선제를 가야 되는데, 가령 우리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을 직선제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일반 국민이 판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판사들이 직선하게 해야 된다. 대법원장을 판사들이 직선제로 뽑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심, 2심에서 정당한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돈 받아 처먹고 무죄를 준다든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그런 잘못된 판결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는 그런 형식이야.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대법원장이 누구의 대통령의 권한,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가 썩은 건 대법원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대법원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는 노무현에서 이명박 중간까지는 노무현 때 바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이 다수가 정상이었어. 6명이 정상이었는데 이명박 때 그 6명이 비정상으로 뽑힌 거야. 다 임기가 바뀌면서. 그래서 대법원이 저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대법원을 판사들이 직선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판사들 중에서도 공정한 사람,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을 대법관 9명으로 뽑게 하는 거죠. 뭔 말이, 이거 좀 어렵나? 이거 좀 어렵나? 그러니까 이 대법관도 임기제를 두고,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거야. 그 선거를 판사들이 하는 거죠, 판사들이. 판사들이 자기네들이 1심, 2심, 3심 판사잖아. 그러니까 판사들이 스스로 대법관 9명을
판결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뭐 행정부에서 3명 이런 식으로 그 추천을 해갖고 대법관을 만들어. 그런데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 그 국회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니까 대법관 6명을 꼴통을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대법관이 원세훈이를 무죄 취지로 뭐 파기환송한다든가 박지원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든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볼 때는 대법관은 판사들끼리 투표하게 해서 그래서 공정한 판사를 뽑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의 이 사법부가 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뭐가 돼요?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법부는 철저히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끼리 대법원 판사 9명을 선출하게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게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범죄자들은 철저히 형벌을 줘서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가령 이제 유죄를 받은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면 검사들의 월급을 성과급을 주는 거야. 지금처럼 검사들이 아예 기소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검사들이 제대로 증거를 모아가지고 판사한테 제대로 냈다. 그래서 만약에 판사들이 얘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검사들에게 성과급을 줘야 돼. 그래야 판사들도 검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쁜 놈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 개혁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들이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게 좀 문제인데, 하여튼 사법개혁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 사법개혁도 해 나가야 되고, 제일 필요한, 사법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게,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는 게 불만이라면, 부장검사 이상, 부장판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그래서 전관 로비의 창구가 되는 거야. 비리의 주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가 개판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을 아예 못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근데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판사 대법관을 지금 추천하는 제도,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바꿔주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이제 다음 문제고, 일단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전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만표 같은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최유정 같은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법안이 시급하다. 그죠? 그 얘기. 지금은 현재는 요 홍만표를 검사 비리 혐의가 아니야.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한 거야. 와, 이 박근혜가 홍만표 압수수색. 이게 이명박 박근혜가 한 짓인데요. 압수수색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와, 공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범죄자들 제대로 처리하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야. 지금 홍만표 압수수색이요. 얘 비리 때문이 아니야. 전관 비리 때문이 아니라 탈세 혐의야. 탈세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 받은 거야. 이거는 지금 효과만 내고 막 냄비 뚜껑만 두들기다가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쓱 덮어질 수 있는 문제야. 지금 물타기 기사라는 거죠. 물타기. 지금 홍만표 조세법 처벌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문제죠? 한번 볼까요? 이러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여론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백혜련 당선자가 홍만표, 조세법 처벌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전관 예우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왜? 지네들도 나중에 저기 승진하고 자기네들이 부장검사 된 다음에 변호사 개업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떼돈 벌고 싶으니까 전관 예우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1일 정은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조세법 처벌만으로 해가지고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백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검찰에서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전관 예우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수사까지 진척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홍 변호사가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100억 원대 해외 도박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외 원정 도박이 수사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가